나와 가족을 살리는 웰니스. 저희가 이 제목을 정한 이유는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살리는 웰니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의학이라는 것에 어떤 좀 지경을 확장하는 의미에서 좀 볼 텐데요. 한 5꼭지 정도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먼저 사실은 이제 저희 병원이나 우리 우주 원장님 병원이나 다 모든 병원들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이고, 특별히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뭔가 삶이 이렇게 무너진 분들이 진짜 많이 오시고, 또 마음도 무너지고 몸도 무너지신 분들이 좀 많아요. 한번 몇 가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10대 아이들도 요즘은 너무 약을 많이 좀 먹고 살아요. 흔히 말하는 도파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뇌 기능을 자극시키는 ADHD 약을 먹기도 하고, 또 여기 있는 낯선 약 이름들이 다 신경 안정제예요. 그러니까 뇌도 자극하는데 뇌도 또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증상을 호소할 때마다 약이 하나씩 늘어서 한 10개 정도의 약을 하루에 먹고 있는데, 여전히 피곤하고 여전히 무기력하고 불안과 초조해서 그 증상을 호소하면 약이 또 늘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10대들이 너무 많은데, 저희 병원은 이제 뇌파 검사도 하고 다른 검사를 해서 이거는 ADHD가 아니고 마음이 지쳐 있고 불안이 너무 강한 그런 HSP라고 하는 그런 너무 과민한 아이, 너무 예민한 아이, 그리고 부신 기능이라는 게 매우 떨어져 있어서 체력이 안 되고, 그래서 지금은 다행히 약을 다 끊고 매우 잘 다니고 있고 이제 둘째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다. 20대 남성, 이제 무기력하고 장이 너무 안 좋아서 굉장히, 이분도 이제 스토리가 있죠. 미국에서 청소년 시기를 보내고 실패의 경험을 하고 항상 마음속에 그게 억울하고 원망하고, 근데 또 하나 증상 중에 하나가 장이 안 움직여요. 그래서 장이 안 움직이고 변비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 고통까지 이제 경험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뇌도 무기력하고 장도 안 좋은데 역시 이제 우울증 약을 달고 사고 소화제 약을 달고 살아도 장은 늘 안 좋고, 뭔가 이 동시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흔히 말하는 장과 뇌가 저희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 역시 뇌파 기능에서 매우 무기력한 뇌를 호소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0대 한참 젊은 나이고 한참 꿈이 많아야 되는 나이인데 삶의 어떤 악순환의 반복, 그래서 무기력한 뇌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치료도 하고, 장에 대해서 나중에 말하겠지만 장 치료도 기능의학적으로 하고, 체중도 너무 술도 많이 먹고 생활이 엉망인 거예요. 그냥 약간 포기한 듯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즐거워 먹는 음식이 햄버거, 마라샹궈,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들이죠. 그래서 척추도 측만되어 있고, 그래서 운동 루틴도 하고, 엄마의 소원대로 다시 교회를 좀 갔으면 좋겠고, 그래서 막 특수 체육도 시키고 이러면서 회복시켰던 그런 케이스이기도 해요. 참 손이 많이 가죠. 40대 여성, 무기력과 불안과 우울을 호소하고, 역시 우울증 약을 달고 살고, 근데 항불안제를 끊고 조금 다른 관점이지만 뇌 기능이 떨어져 있으니 자꾸 우울하고 불안한 걸 호소했을 때, 제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라고 하는 어떤 근본적인 에너지를 좀 올리는 처방을 하면서 지금은 정신과 약 없이, 그리고 장과 미토콘드리아가 좋아지고, 이런 이제 오늘 용어들, 미토콘드리아 이런 얘기 좀 할 거예요. 50대 남성, 체중이 한 10kg 정도가 빠졌어요. 최근에 73kg에서 62kg. 그러니까 체중이 이 단기간에 빠지면 항상 암인가 해서 암 검진했는데 아니고, 근데 뭔가 또 이분도 악순환이죠. 공황장애도 경험하고, 근데 또 주 호소가 사실은 자율신경 실조라고 해서 이게 이제 공황장애랑 매우 유사한데, 신경안정제만 가지고 해결 안 되는 자율신경 실조, 항상 두근두근두근하고, 근데 스트레스가 많긴 해요. 사업하시는 분이고, 근데 체중이 너무 빠지면서 점점점 체중이 빠지니까, 그리고 체중이 빠지는 원인을 모르니까, 그리고 그 근본에는 또 장이 안 좋으니까 계속 체중은 빠지니까 점점 체력은 떨어지면서 이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능력은 안 되니까 이 모든 게 한꺼번에 이렇게 악순환되는 분들이 많아요. 60대, 70대, 심지어는 더 어린 아이, 자폐 아이들까지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게 매우 버거운 사람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현대의학은 이제 여러 가지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의학이 갖고 있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잠깐 좀 나누도록 할게요.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지금처럼 어떤
증상들을 가지고 진단을 만들어서 진단에 맞춰서 약을 처방하거나 어떤 프로토콜대로 치료하는 현대의학은 그야말로 증상의 조합, 증후군 또는 진단을 치료하는 건데 저희는 진단보다 뭐가 문제가 있을까 어떤 근본적인 기전을 치료하는 게 기능의학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좀 볼게요. 저는 굉장히 현대의학을 존중합니다. 현대의학이 당연히 예전에 갖고 있었던 한계들 많이 극복하고 항생제의 개발이라든지 어떤 당뇨약에 대한 처방이라든지 혈압약 같은 결정적인 어떤 처방들을 통해서 사실은 수명을 굉장히 연장시키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한 것들에 대한 처방으로서는 매우 미흡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현대의학은 놀라운 발전했습니다. 모두가 혜택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의 어떤 교육 프로그램, 특별히 이제 진단이라고 하는 것에 하나의 카테고리가 되고 하나의 틀이 돼버리면은 그것을 치료하는 것에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문제는 그러면 진단을 내리는 그 의사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가장 큰 저는 개인적인 문제가 너무 장기를 나눠서 끊어서 봐요. 그러니까 같은 위와 장을 보더라도 장만 보는 의사가 따로 있고 같은 어떤 수술을 하신 분도 한쪽 수술만 한다든지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데 아까도 제가 위가 안 좋고 장이 안 좋고 뇌가 안 좋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 때마다 이과 가시고 저과 가시는데 사실은 그 과에서도 저과에서도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서로 미루다거나 환자들이 계속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하면 통증도 마찬가지예요. 정신과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쪽으로 보내거나 이렇게 이제 장기를 나눠서 치료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리고 일종의 스페셜리티죠. 그래서 몸과 마음, 심지어는 영혼까지 통합되어 있는 우리가 다 경험하잖아요. 스트레스 받을 때 몸이 안 좋고 몸이 안 좋은 게 유일한 스트레스인 사람도 있고 서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것을 분리해서 과라고 하는 틀에 맞춰서 보는 게 가장 큰 어려움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의사들의 어떤 프라우드 중에 하나는 근거 기반이거든요. 근거 좀 어렵죠. 연구를 많이 우리가 해오는 의사들이다 보니까 연구에서 이야기해서 결론 나지 않으면 좀 신뢰하지 않는 그런 좋은 과학적 습관이 있어요. 문제는 그 근거라고 하는 부분들이 대개는 대규모 통계를 통해서 평균적인 차이를 보다 보니까 사실은 평균의 차이가 정답이 꼭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과 특성은 평균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끝쪽에 편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근거 기반으로 하다 보면 진료가 매우 경직돼요. 여기 보면은 그림 하나, 애니메이션이 하나 있는데 유명한 그리스 신화에서 침대 틀에 맞춰서 사람을 잘라서 죽이거나 발이 크면 침대가 너무 크고 사람이 작으면 찢어 죽이거나 어쨌든 죽여요. 근데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그 사람을 재단하는 방식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근거 중심 이야기 갖고 있는 즉 교과서 또는 어떤 연구의 결과에 의해서 이렇다 하는데 자꾸 너는 왜 이러냐 하면서 그 사람의 개인 특성보다는 이 평균에 맞추는 치료가 함정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침대 사이즈에 맞춰서 사람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사람 사이즈에 맞춰서 침대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개인화된 어떤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배운 적도 없고 그 퍼스널라이즈의 근거는 뭐냐? 저는 개인적으로 퍼스널라이즈, 개인화 치료의 근거는 그 사람의 데이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가 말해주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얘기할 거예요. 약물 수술 치료가 베스트인 줄 알았어요. 허리 아프면 디스크 수술인 적이 한때 있었으나 최근에는 디스크 수술이 정답이 아니고 사실 많은 대안들, 비수술도 있고 또 생활습관에서 교정하는 부분도 있는데 의사들조차 그 수술이 정답으로 실제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거는 의사들이 어떤 다른 목적, 예를 들어서 경영적 목적을 위해서 수술을 권하거나 저는 이제 제 동료 의사들이 그렇다고 보지는 않고 그분들이 알고 있는 세계관에서는 그게 최선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고지혈증이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화들짝 놀라면서 정말 근심 어린 약으로 콜레스테롤 약을 주는 것이 우리들의 최선이에요. 왜냐하면 그거밖에는 안 배웠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이야기하는 많은 부분들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 되게 무지합니다. 배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먼저 생활 습관에 대해서 좋은 습관을 가질 여유도 없었고 그것을 혜택을 받아본 개인적인 스토리가 없다 보니까 생활 습관이 강조가 되어서 치료하는 대부분의 질환들에 대해서 여전히 진단이 되면은 치료하고 진단되지 않으면 근거가 아니라고 하고 진단되더라도 여전히 약물 치료로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패러다임의 한계 속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바쁘고 짧은 진료에 우리나라는 익숙할 수밖에 없는 어떤 수가 체계도 있지만
길게 보아도 길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환자들은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얘기 속에 굉장히 많은 정답이 있는데 그런 증상조차도 말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러니까 그 과에서 해당되는 증상 아니면은 다른 과 증상들은 설명도 또는 말도 못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너무나 이 2, 3분짜리 진료, 특히 대학병원은 좀 더 심해요. 상대적으로 대학병원은 암 환자가 가는 곳이거나 좀 더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보는데 그 허용된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근데 그 짧은 시간 내에 의사의 관점에서 진단되고 치료하는 것 외에는 그 아무것도 상의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고, 또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도 그런 것을 논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의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은 게 문제예요. 그리고 참 이 부분이 아이러니하죠. 가장 의과대학 출신들이면 가장 우리나라에서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친구고 그 많은 지식을 다 알 것 같지만 의외로 생물학적 기전이나 근본 치료에 대한 경험들이 또는 이해력이 또는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많이 뒤에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의대생들이 본과 1학년 때부터 배웠던 생화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근거한 그런 부분인데도 그런 게 있었나 할 정도로 이 프랙티스, 즉 경험에 근거하는 어떤 행위다 보니까 지식에 근본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외로 약할 수가 있어요. 좀 아이러니하죠. 그래서 현대인의 많은 질병, 대표적으로 이제 자아는 당뇨나 고지혈증 또는 치매나 가장 무서운 암이나 또는 요즘 뇌질환 많아지니까 파킨슨, 우울증, ADHD 등등 또는 산부인과 질환들, 이 진단에 너무 포커스 맞추고 진단에 의해서 과가 분류되고 과에 의해서 진단에서 치료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단보다 더 중요한 것이 기전이라고, 메커니즘이라고 해요. 왜 암이 생기나? 왜 치매가 생기고 왜 누구는 계속 장이 안 좋고 누구는 왜 자폐나 ADHD가 생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이 있을 텐데 의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탐구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질병에 이르는 기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오늘 이야기하는 만성 피로와 관련된 부신 기능. 부신 그러면 의사들 대부분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토콘드리아 들어는 봤으나 현장에서 검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약간의 개념적인 걸로만 이해하시는 분도 많아요. 만성 염증, 콜레스테롤이 중요하다고 하고 그 약을 쓰는 의사들은 많지만 염증에 대해서 익숙한 의사들이 없고요. 검사하는 방법도 있는지도 모르고 염증을 떨어뜨리는 방법도 생각도 못했지만 고지혈증과 함께 동맥경화증의 가장 중요한 기전이 만성 염증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독소 그게 뭐야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죠. 해독이라 하면 일단 싫어해요, 의사들은요. 뭔가 이게 한의사들이 좋아하는 용어라고 생각하지. 근데 우리가 장기 중에 가장 큰 장기 중에 간 또는 간이 아니더라도 많은 장기들이 우리 몸에 독소를 배출시키는데 문제가 있으면 많은 증상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의사들은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인슐린 저항성은 그나마 이해를 하고 어느 정도 강조가 되고 있고, 장내미생물의 불균형, 이것도 장이 안 좋으면 내시경에서 대장 내시경에서 용종이라도 떼면은 뭐 있다고 설명하지만 깨끗한 장이라고 하면은 도저히 설명할 게 없으니 그냥 과민성 대장 증후군, 네가 좀 과민해서 그래, 이렇게 해서 기전을 설명하지 못하고 그 장에 그 10kg나 빠지는 그런 환자들의 어려움을 설명하거나 치료 이전에 설명하는 의사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학문들은 굉장히 비약적으로 발전되고 있는데 이런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왜 내 아이가 기본적인 남들 평균치보다 못할까? 말도 못하고 왜 사회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할까에 대해서 뇌에 대해서 생각보다 의사들이 잘 몰라요. 뇌 중에 일부 신경 전달 물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제도 많이 나왔지만 근본적으로 그게 왜 떨어지지? 그리고 왜 약물 외엔 다른 대안이 없을까? 즉 브레인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되게 약하기도 해요. 자율신경 실조, 참 이 부분들은 진짜 환자들이 많은데 자율신경 실조를 이해하는 과가 있을까? 아예 우린 배워본 적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자율신경 실조, 굉장히 그 환자의 그 여러 이 증상을 호소하는 군과 의사들이 갖고 있는 치료의 그런 어떤 방법들은 굉장히 불일치.
아예 이런 환자를 이해조차 하려고 하지 않는 너무나 많은데 너무나 많고 자율신경은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그것이 항상 항상성을 유지하지 않고 누구한테는 매우 불균형한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검사조차도 있는지도 모르고 또는 있어도 치료는 없다고 보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많아요. 이제 자가면역만큼 의사들을 곤혹시키는 일이 없어요. 면역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떨어져 있으면 그런데 면역이 과부하가 되어 있는 자가면역 심지어 오토이뮨 스스로 면역을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에 대해서 질병군들은 있죠. 뭐 류마티스라든지 루푸스라든지 그러나 근본 기전이 뭘까? 그리고 피부 질환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기전적인 접근이 사실은 부끄럽게도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가르치지 않고 그래서 굉장히 그 기능의학적으로 유명한 책인데 질병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무슨 백신 맞지 말라 아나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질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메커니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의과대학 교육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또 실제 병원에 사는 진료들이 이런 밖에 나타난 질환 대표적으로 피부과 아토피 스테로이드 연고 바르는 게 그러면 끝인가 도대체 왜 생겼고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설명하지 못해요. 그래서 기능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우주웰에서도 지금 도입하고 프랙티스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서울에서 많은 병원들이 도입하고 있는 펑셔널 메디슨 기능의학은 것은 증상이나 진단보다는 그 기전을 알아내고 그리고 동시에 통합해서 보지만 사람마다 통합한다는 얘기는 그 몸의 통합을 말하는 거지만 사람마다 다르게 치료하는 의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영어로 써 있지만 심플해요. 나쁜 것 제거하고 좋은 것 집어넣는 거예요. 나쁜 것들은 많이 있겠죠. 예를 들면 몸속에 나쁜 장내 미생물 또는 검사해보면 생각보다 중금속이 많습니다. 환경 호르몬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거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 좋은 것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예를 들면은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대표적인 호르몬들이 있을 거예요. 호르몬들 여성 갱년기라든지 남성도 갱년기가 있을 수 있고 또 떨어지는 부신 호르몬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어떤 식으로든지 예전 같지 않은 몸 중에는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면서 예전 같지 않은 에너지 효율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쁜 거 제거, 좋은 거 보충. 그러면 나쁜 것을 알아차리고 좋은 것을 알아차리는 그런 학문이 기능의학이고 또 하나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 리페어.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되신 분들 아까도 잠도 못 자고 우울증이고 불안증이고 식사도 못하고 약을 먹어서 다시 무기력해지고 이런 삶의 악순환되시는 분에게 저희는 선순환시키기 위해서 잠을 자게 해주거나 장을 좋게 해주게 하는 부분인데 모든 증상을 끝까지 약으로 끌고 가지 않고 우리 몸에는 리저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 그 리페어 시스템이 하는데 그것을 최대한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여러 증상을 동시에 호소하면 제일 먼저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수면과 장입니다. 장과 잠을 좋게 해주면 잠이라도 잘 자게 해주고 장이라도 편해서 모든 음식을 소화시키면 사람은 복구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질병까지 가지 않으신 분들은 리페어 시스템 그리고 어떤 밸런스 개념인데 밸런스는 제가 한번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능의학의 철학지에 써 있는 건 많지만 핵심은 사람을 통합적으로 본다. 통합적으로 보고 사람을 동시에 평균이 아니라 각각의 개인차가 날 수밖에 없어요. 유전자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먹는 음식이 다를 수 있고 같은 쌍둥이여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 다르면은 거기에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개인차를 인정하고 동시에 그 사람의 시스템 전체를 본다. 이런 과가 없고 사실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서 기능의학의 초창기 때는 많은 어떤 어려움도 있었어요. 이 시스템에 정착하는데 그러나 지금은 무엇보다 사이언스 베이스, 생화학 기반이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메커니즘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많은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기능의학적인 치료에 대해서 진단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접목하는 것 같아요. 몇 가지만 이 중에서 한 서너 꼭지만 제가 대표적인 저희가 다루는 그런 용어들 그리고 그런 접근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중에 이제 또 하나의 저는 개인적으로 제 만성피로 환자들 중에 부신 호르몬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제 부신 호르몬 그러면은 10명 중에 3명은 약간 10명 중에 7명은 들어보지 못하신 것 같아요. 들어봤어도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용어를 좀 달리 얘기해요. 부신을 영어로 그대로 하면 신이 레나 우리가 영어로 부가 AD니까 붙여서 읽으면 아드레날린 들어본 적 있어요? 하면 거꾸로 10명 중에 7명은 들어봐 해요.
그렇죠? 아드레날린이 솟구친다는 말 들어봤죠? 근데 대부분 그게 떨어져 있으니까 저한테 왔으니까 부신 기능이 떨어진 것이 저한테 오시는, 그리고 그것마저도 이해를 어려워하면은 제가 이제 전문 용어를 하나 더 써요. 실제 맥파 검사를 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메가리가 없는 상태냐 하면 대부분 그때사 10명 중에 10명은 다 이해해요. 즉, 잠 잔 것 같지도 않고 아침에 피곤함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일상이 무기력, 한마디로 메가리가 없는 상태. 이게 이제 부신 기능 저하라고 표현해요. 어렵게 표현했죠. 근데 이제 그 중에는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 정도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없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를 도망다니는 시기, 즉 파이팅하는 시기가 아니라 영어로 플라이팅하는 시기다 보니까 만성화된 시기가 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인생에서 경험했지만 급성 스트레스 때는 젖먹는 힘까지 내서 어떻게든지 그것을 싸우려고 하고 들이받고 최대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민첩하고 명민해지는 시기가 있잖아요. 급성 스트레스 시기. 시험 때가 그럴 때죠. 대표적으로 드디어 외워지는 시기. 공부가 드디어 되는 시기. 근데 시간이 없는 게 문제죠. 그런 시기가 지났는데 문제는 그런 시기 한번 지나면 지치고 그 스트레스가 지속되면은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도망다니는 시기라고 해요. 실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알려져 있는 이 코티졸은 흔히 학계에서나 의료계에서는 나쁜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어요. 코티졸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으면 나쁜 거죠. 근데 저한테 오는 대부분의 환자는 이 코티졸이 정상치보다 떨어져 있어서, 특히 아침에 코티졸이 떨어져 있어서 우리가 그러면은 아침 해야 될 일도 많고 오전에 사실은 대부분의 일들을 끝내야 되는데 아침부터 메가리가 없고 아침부터 낮은 코티졸이니까 밤에 코티졸은 오히려 더 올라가면서 이것을 부신 역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밤잠을 설치고 잔 것 같지 않고 일종의 하루의 일중 변화가 엉망이 되는 이런 시기를 우리가 부신기능 저하 또는 부신기능 역전, 탈진 시기라고 해요. 근데 그런 것을 그동안은 의료계에서는 검사를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지금 말한 코티졸도 그렇게 많이 빈번히 하는 검사가 아니고 저는 코티졸 수치만 봐도 너무 힘들었겠어요 하는데, 또 하나 이제 쉽게 외래에서 할 수 있는 검사, 여기도 있는 검사인데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검사가 보통 우리가 교감, 부교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도 있지만 전파적으로 이제 맥파를 측정하다 보니까 남들에 비해서 에너지가 괜찮다가 실제 같은 분이에요. 그리고 부신 호르몬이 정상치였다가 같은 시기를 지나서 7점대의 코티졸이 2점대, 이건 굉장히 떨어진 거, 한 3분의 1로 떨어진 거고, 그리고 누가 봐도 그래프 상에서 꼭지가 떨어져 있죠. 한마디로 메가리가 없고 토탈 파워라는 개념으로 한 1378, LF라는 지수가 한 10분의 1로 반토막이 났어요. 혈기 왕성했던 50대 남자였는데 이렇게 떨어진 시기는 그분이 이혼을 준비하고 있는 이혼 직전의 분이어서 그냥 거의 탈진 상태에서 오셔요.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진짜 힘드셨겠네요. 그리고 교감신경은 엄청 높으니까 매우 긴장되어 있으나 싸울 힘도 없는 탈진 상태입니다 라고 하면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 힘든 거 어디 가서 설명해도 병원에서 힘들다는 원인도 또는 평가도 못 받다가 나도 힘들어야 하는 의사들 말만 얘기 듣다가 이렇게 정말 힘들었겠어요 하는 말을 듣는 순간 굉장히 위로도 받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부신기능 강화제를 주면서 저희가 치료를 끄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만성피로의 굉장히 중요한 기전이고요. 오늘 제가 자세히 다 말씀 못 드리니까 당신이 자도 피곤한 이유, 요거는 QR코드예요.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찍어서 이제 보시면은 관련된 영상들이 있고 또 자율신경 검사에 대한 전문 영상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 정도 배워가는 게 부신, 아드레날린, 메가리 없음, 아침에 피곤하고 잠을 자도 피곤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이런 추위 타고 저혈압이고 이런 분들은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다. 치료 중에 대표적으로 홍삼, 인삼 이런 게 도움되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특수한 수액과 특별히 DHA라는 호르몬들을 보충하면서 그때부터 좀 살 것 같다는 표현들 많이 해요. 일종의 탈진을 좋게 만드는 하나의 트리거라고 보면 됩니다. 또 하나 미토콘드리아, 이제 오늘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미토콘드리아고 미토콘드리아 정도는 하나 용어 정도는 우리가 알고 가면 좋아요. 미토콘드리아 그러면 대부분 열에 한 7, 8명은 들어는 봤어요. 미토콘드리아를 못 들은 현대인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러나 자세히 이게 도대체 어느 장기에서 나오는 거야? 모든 장기에서 나오고 모든 세포에는 DNA가 핵이 유전자가 들어있는 핵이 있지만 그 옆에
이런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그런 실제 기관이 모든 세포에 다 있고, 특별히 그 세포를 가장 많이 내는 곳은 근육이고요. 또 가장 많이 소모되는 건 뇌이기 때문에 이런 근육과 뇌와 미토콘드리아는 굉장히 중요하고, 어쨌든 그것이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이 ATP 에너지를 만드는데 핵심 영양소가 다시 지방, 탄수화물, 또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먹고 있는 탄단지가 결국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에너지 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에너지 공장, 저희는 생화학 때 다 배웠던 내용인데 의사들조차도 30년 만에 이런 용어를 보면서 가장 중요한 분과 1학년 때 배웠던 이 중요한 이 주제, 이 중요한 컨텐츠를 대부분 다 잊고 살아요. 현장에서. 근데 어쨌든 제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끄집어낼 건데, 미토콘드리아는 실제 현재 살아가는 사람의 밥을 먹는 이유 중에, 음식을 채우는 이유 중에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고, 그러면 에너지가 떨어진 사람들 중에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정말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예요. 가장 큰 이유는 노화, 나이가 들면 떨어지는 게 미토콘드리아. 영양제를 절대 필요 없었던 시기가 있었죠. 30, 40대를 지나서 50, 60, 70대만 돼도 또 다른 의미의 메가리가 없어지는 것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가장 노화하면은 미토콘드리아도 있지만, 또 하나 음식을 먹어도 우리가 모두 있게 옛날처럼 밸런스 있게 먹지 못하는 시기잖아요. 저희가 예전에는 밥상머리 다 같이 앉아서 먹고 싶지 않았던 야채도 먹어야 되고 고기도 먹어야 되고 이렇게 편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집밥도 혼자 하고 그것도 만들어 먹거나 해 먹지 않고 시켜 먹고 좋아하는 것만 먹고, 대부분 그 좋아하고 시켜 먹기 편한 것들이 가공식품, 초초 가공식품이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이런 것들이 모든 음식들에서 다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이유. 또 하나,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위가 너무 안 좋으니까 먹어도 순환되지 않고 흡수가 되지 않고 먹는 것 자체가 어쨌든 제한되는 삶이 많아서 생기기도 하고, 또는 유전적인 이유 때문에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것을 검사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의사들의 어떤 전반적인 처방이나 이런 의료 행위가 없었는데, 다행히 테크닉 중에 하나가 굉장히 작은 단위의 원소를 측정하는 그런 질량 측정기에 의해서 소변에서 대사물을 가지고 측정하고 그것을 검사지를 보여주는 소변 대사물 검사. 우리가 대사물 검사 의사들은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유기산 검사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인데, 이 모든 신진대사는 효소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다음 대사물로 대사가 진행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것이 막히면 이것이 소변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빠져나왔다 하는 것을 검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원리예요. 자세히는 모르셔도 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사에 뭐가 방해가 되고 뭐가 도움 주는지, 이게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과 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은 아미노산들이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식단 얘기를 잠깐 할 텐데, 특히 고기를 잘 먹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부분은 잠깐 하고, 현대인들이 생각보다는 그렇게 안 먹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대사, 그 중에 한 가지가 에너지 대사 뿐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 항산화 시스템, 해독이라고 하는, 아까 말했던 의사들이 해독 그러면 되게 싫어해요. 면역 그러면 되게 싫어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의사들한테 면역 얘기하면은 90년대, 2000년대만 해도 면역 그러면 굉장히 의사들이 싫어했다가, 지금 항암제 자체가 면역 항암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얘기까지는 안 해요. 다만 여전히 면역은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사들이 열에 7, 8명은 되기 때문에 면역조차도 싫어하는데, 해독이라는 것은 더 싫어해요. 해독 주스부터 시작해서 그런 시대가 지금까지 이어지지만, 이거를 평가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하는 저희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자세히는 몰라도 어쨌든 이 소변 유기산 검사를 통해서 탄수화물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까지 잘 도달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방이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까지 다 도달해야 되고, 공장 안에서는 효율성이 있어야 되고,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비타민 B군의 역할들을 다 평가하면서 각각 그냥 쭉 넘어가 볼게요. 예를 들면은 카르니틴, 그러면 사람들 잘 몰라요. L카르니틴 그러면 일부 여성들은 다이어트 보조제로 좀 알아요. 카르니틴 같은 경우는 소고기예요. 비타민 B1, 2, 3호군이 이런 탄수화물 대사나 비타민 B 대사에서는 에너지 만드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주로 돼지고기예요. 그리고 다양한 코엔자임 큐텐이나 풍부한 아미노산들은 또 좋은 해산물들이 많이 들어있고, 견과류에는 또는 아르기닌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아르기닌 하면 대표적인 음식원이
장어죠, 장어라든지 닭가슴살 같은 닭고기 같은데 아르기닌이 많이 들어있는데 그런 것이 풍부해야 돼요. 견과류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런 대부분의 그런 미토콘드리아를 돌리는 영양소들이 언뜻 보셔도 알겠지만 풍부한 육고기, 풍부한 해산물, 여기에는 풍부한 초콜릿 안 들어가죠. 그리고 풍부한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사랑받는 라면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국 음식들의 7, 80%가 탄수화물, 그중에 대부분이 가공식품인 현장에서는 이 미토콘드리아를 돌리는 힘이 매우 약해요. 그래서 나중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장내 미생물 얘기를 할 텐데, 장내 미생물 그러면 이제 또 어려운 얘기 하나, 마이크로바이옴 얘기를 할 텐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넣으셨던 또는 어제 넣으셨던 대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환자분 보고 제가 어제 어떤 대변을 봤어요 하면 갑자기 이제 눈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떠오르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제 대변을, 오늘 아침에 대변을 생각해 보셔야 하면은 대변을 본 적은 없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보자마자 내리니까. 그래도 안 봐도 다 알아요. 어떤 형태인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시각적인 정보가 아니라 고유 감각을 통해서 또는 모든 육각을 통해서 대변이 어떤 모양인지 알 거예요. 많은 환자들이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물어봐요. 대변이 바나나처럼 보입니까? 열의 9명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리고 저한테 올 정도면 토끼똥처럼 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브리스톨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1번 타입인데 토끼똥처럼 누고 그것도 매일 못하고 보고 나서 항상 묵직감이 있고 이러면서 변비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증상을 호소하시는데 어쨌든 토끼똥 또는 토끼똥이 뭉친 형태 또는 아예 무른 변, 하루에 몇 번씩 보는 변, 그래서 1번과 7번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가끔 4번, 그래서 소세지처럼 나온다, 바나나처럼 나온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장 괜찮아요? 아예 장 증상을 호소하지도 않겠죠. 통증 클리닉에 와서 장 증상을 호소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고, 다른 진단, 뭐 암을 진단받고 있는데 장이 안 좋아 이런 얘기를 할 것도 아니니까 정 안 좋으면 마그네슘 먹든지 소화기내과를 갈 텐데, 그러나 저는 매일 보는 대변이 그야말로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이 먹는 모든 음식, 거기에는 음식뿐만 아니라 내가 일상을 저는 대변 스케일로 볼 정도로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검사를 안 하더라도 대변이 3, 4번처럼 바나나처럼 소세지처럼 나오는지가 첫 번째 척도이고, 두 번째 가스가 안 차야 되는데 생각보다 가스 차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변은 이쁘더라도 가스가 차는 것들, 이거 두 가지가 장이 안 좋다고 보시면 되고, 생각보다 이런 환자들이 많다. 특히 청소년 이하로 되게 많습니다. 좀 어렵지만 저희가 현대 기술이 장내 미생물이라고 하는, 좀 더 이제 영어로 그대로 번역하면은 마이크로, 작은 미생물이죠. 바이옴 그러면 생태계예요. 작은 것들의 생태계, 실제 우리 몸속에는 우리 세포 수보다 훨씬 많은 약 30조 개 정도의 장내 미생물이 장 내에 들어있어요. 30조, 우리가 세포가 10조 개니까 약 3배 정도.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결정하는 게 유전자로 알고 있지만 저는 더 많은 부분이 내 장의 환경이 나의 성격까지, 나의 기질까지, 나의 건강, 나의 모든 삶을 결정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장내 미생물은 수축의 어나더 레벨이에요. 여러분 장내 미생물 보셨을 거예요. 뭐 나쁜 유해균도 들어보셨을 거고, 유산균은 다 알잖아요, 그렇죠?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은 아니긴 해요. 유익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균들도 몸에 있을 수 있는데, 장내 미생물을 검사하는 방식을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유전체 분석이 생기면서 저희는 이렇게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또는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낯선 길을 찾아가듯이, 어떤 사람은 전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장내 미생물 검사를 했는데, 이것도 이제 예전에 제가 첫랩과 같이 처음에 초기 이런 컨설팅을 할 때 그림을 이렇게 그렸으면 좋겠다. 벙커에 빠져 있다. 여러분들 골프 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까 내가 그린에 올리지 못하고 벙커에 빠졌다 그러면 눈에 확 와닿아요.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반점수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당신 점수 평균이 예를 들면은 평균 점수가 예를 들었으면 45점인데 우등생 점수는 71점인데 당신은 한 20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서야 아차차 하는 거예요. 내 평균 점수가. 한국 사람들은 점수에 되게 약하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 나쁜 유해균이 엄청 증가돼 있거나, 어떤 사람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검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어떤 중요한 균들, 대부분 유해균들이에요. 유해균이 180 정도가 평균적으로 발견되는데 아예 나는 100종이 안 되고 한 70종, 뭐 40종. 그러면은 아무리 유해균이 없더라도
어떤 사람한테는 다양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즉 아프리카로 비교하면은 사하라 사막 위쪽에 거기에는 나쁜 동물이라고 하는 어떤 무슨 사자 이런 건 없더라도 그냥 아예 씨앗도 없이 사막화된 사실 이런 게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사이트를 주는 장내 미생물과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균주를 재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대장 내시경과는 차원이 다른 그 사람의 장 상태 더 나아가서 증상이 장이 아니어도 피부든 뇌질환이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인사이트를 줘요. 그래서 나쁜 균을 재균한다 해서 제가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병원에서는 노르믹스 같은 항생제가 있고 더 나아가서 더 다른 항생제도 있고 또 이게 직구로 구입하는 것 중에는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바이오시딘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쁜 균을 일단 제거해야 돼요. 그 유해균 특히 그 중에는 이제 균이 박테리아가 아니라 곰팡이, 캔디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칸디다 같은 거는 굉장히 가스를 많이 차게 하는데 이런 것을 제거하고 좋은 효소 같은 것을 대체해주고 소화를 잘 시키게 만드는 그리고 리이노큘레이션은 좋은 유익균들을 많이 집어넣고 대표적으로 이제 유산균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장점막이 회복돼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새는장 증후군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특히 피부질환이나 아토피 같은 면역질환에 굉장히 중요한 장치료 개념이 있긴 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리밸런스는 삶에 특별히 나한테 맞지 않는 식단을 제거하고 좋은 식단 중심으로 한다. 거기에는 식단을 넘어서 스트레스와 운동까지 포함돼요. 그래서 저희는 장내미생물 치료의 끝판왕이라고 하는 것은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건강한 사람의 대변 이식. 이제는 하도 우리나라는 사이언스 미디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10명에 한 대여섯 명 정도는 이런 기사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똥을 이식한다, 트랜스플란테이션. 이식한다는 표현에서 뭔가 우리가 생체 이식하듯이 수술 스크럽 짜고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은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또는 위내시경을 통해서 좋은 균들을 뿌리고 와요. 좋은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뿌리고 오는 것을 이식한다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이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보통은 보충하면은 서플리먼트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보충했을 때 우리가 유산균 하면은 최대 마리수가 보통 100억 개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이식할 때 이 안에 들어있는 이건 경구용이에요. 먹는 것도 가능해요. 저희 병원은 먹는 걸로 하는데 경구용 FMT에는 약 100조 개 정도의 장내 미생물이 응축되어 있어요. 우리 몸속에 30조 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몸에 장내 미생물을 특히 이제 30종이 채 안 되고 매우 그 황폐화되어 있는 그 사막에 뿌리채 그 아프리카 남단에 있는 그냥 밀림을 심는다 그런 개념이에요. 토양채 심는다는 개념이고 이렇게 했을 때 특히 이런 환자들 전체 종수가 엄청 49종밖에 안 됐고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체중이 10kg나 빠지는 장이 너무 안 좋았던 남자 환자인데 그중에서 고약한 균주도 많이 발견되고 그래서 저희가 항생제도 처방하고 보충제도 줬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았다가 나중에 이 장내미생물을 경구용으로 먹고 나서 49종에서 207종, 남들 평균보다 훨씬 좋아지면서 장 증상이 좋아진 케이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FMT가 단순히 장 증상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파킨슨, 자폐, 우울증, 아마 가끔씩 똥 가지고 우울증이 치료됐다 이런 얘기 보면은 황당 그 자체일 거예요. 그러나 많은 연구들이 그런 부분들을 장과 뇌를 하나로 보고 치료하는 것 중에 끝판왕이 있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장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일 수도 있어요. 변 자체는 괜찮은데 가스가 너무 많이 차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냥 전체적인 오버뷰이기 때문에 저희 영상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배에 가스 차는 게 너무 많아. 가스 차는 거 정도야 뭐 어떻게 하지만 가스 차는 것이 해결되지 않아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가스 차는 게 해결되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둔 삶이 무너져 있는 분들이 저한테는 많이 오세요. 그래서 이것도 무시할 수는 없고 대표적인 원인 가스 차는 원인은 그냥 느끼는 게 아니에요. 과민하게 느끼는 과민성 대장이 아니라 실제 우리가 불어서 그런 메탄가스 같은 걸 측정하면은 굉장히 증가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저희 용어로 SIBO라고 해요. 스몰 인테스틴, 소장내, 박테리아 오버그로스, 장내 미생물의 과증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럴 때 이제 정말 전략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쁜 균을 찾아서 재균시키고 대표적으로 노르믹스 같은 약을 쓰면은 증상이 확 좋아지기도 하는데 균주가 아예 다른 종류일 수도 있고 또는 박테리아가 아니라 캔디다 같은 경우는 노르믹스에 듣지도 않아요. 그래서 나쁜 균은 찾는 게 저희한테는
일단 중요하고 두 번째 결국은 음식 습관이 매우 중요한데 보통 패턴들이 야채를 많이 먹었더니 가스가 찬다라는 패턴, 밀가루 먹으면 찬다부터라든지 이런 어떤 음식 패턴을 저희가 민감하게 듣고 분류한 게 포드맵과 저포드맵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포드맵, 발효가 되기 쉬운 음식들 대표적으로 사실은 좋은 음식들이 많긴 해요. 그 영양소적으로는 대표적으로 양파, 마늘 또는 초콜릿이나 이런 대부분 가공식품들은 고포드맵, 즉 가스를 많이 차게끔 만드는 것들이고 좋은 음식 중에 양파, 마늘, 심지어는 브로콜리라든지 이런 야채 중에 소화하기 힘든 야채, 그래서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안에서 발효가 돼서 가스가 나오는 그런 야채들이 있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저희가 식단을 교육시키기도 하고 아예 음식물 알러지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흔히 말하는 피부 뒤집어지는 그런 알러지가 아니라 이런 나한테 맞지 않는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해서 이분은 굉장히 많이 나온 케이스인데 이런 많이 나오는 그 푸드항체라고 하는 나한테 맞지 않는 음식들을 제거하면서 어떤 그런 것들 먹지 않으면서 좋아지는 그런 것들 평생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이에 장내 미생물을 제거하고 장치료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내축 장과 뇌가 하나다. 옛날에는 뇌가 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그냥 과민성 대장 과민성 방광, 너가 너무 예민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반대로 요즘은 장내축, 저는 이쪽 방향이 한 80%라고 보는데 장이 안 좋으니까 뇌가 약해지고 장이 안 좋으니까 예민해지고 장이 안 좋으니까 우울해지는 더 나아가서 자폐, 파킨슨, 불안 등등이 현대인들의 많은 정신과적인 질환 또는 신경과적인 퇴행성 질환에 또는 자폐처럼 설명 안 되는 아이들의 많은 증상 ADHD까지 포함해서 그중에 핵심이 저는 장이라고 보고요. 실제 저희 클리닉에서 자폐 치료를 하기 시작한 게 한 1년 좀 넘었는데 한 150명 정도를 저희가 깊게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자폐 아이의 증상이 음식을 먹을 때 특별히 좀 탄수화물, 그중에서 설탕류라든지 어떤 과당류가 많은 음식을 먹으면 바로 아이가 공격적인 변화가 생기는 이런 것들이 엄마들에 의해서 계속 패턴이 반복됐는데 저희가 장내미생물 검사를 하고 장 치료하고 건강한 사람 대변을 집어넣기도 하고 이러면서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저희는 무지 많이 봐요. 또 하나, 또 이제 피부와 장도 하나다. 그래서 심한 아토피, 헤이피버라고 해서 건초열로 되게 심했던 그런 분이신데 저희가 계속 스테로이드 주고 그때 그러면 좀 가라앉다가 다시 반복되고 알러지원은 다 알고 있어요. 그분은 검사해봤으니. 근데 알러지에 노출 안 될 수가 없는 상황인데 계속 이렇게 일종의 피부과에서는 기승전결 스테로이드인데 스테로이드를 쓰면서 치료했던 환자가 장을 치료하니까 좋아지는 그런 케이스라든지 결국은 핵심이 장을 건강하게 만든다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래서 저희가 강조하는 게 진단보다 기전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 몇 가지 얘기했죠. 그중에 스트레스 호르몬, 부신 호르몬, 또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자율신경은 오늘 깊게 다루지는 않았지만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고 또 장내 미생물이라는 것들 등등해서 오늘 해독도 잠깐 말씀드렸고 이런 기전을 일단 알아차려야 되죠. 그래서 기능의학이라는 것은 검사가 좀 유별나요. 소변 유기산 검사라든지 자율신경 검사라든지 그러나 그렇게 기전을 알아차리고 기전을 치료하는 게 기능의학인데 하나만 더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정말 전국에서 환자들이 여러 증상들을 호소했다가 선순환되고 너무 기쁘게 환자가 좋아진 케이스도 많이 보고 저 역시도 힘들어하면서 되게 오랜 시간 걸린 환자가 있는데 어쨌든 기존 치료보다는 훨씬 더 나아진 환자들을 많이 봐요. 선순환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근본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좋아하고 식단이 또 뒷받침되면서 탄탄하게 좋아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고민이 뭐냐면요. 문제는 그럼 또 이 기전을 왜 누구는 나쁠까예요. 누구는 왜 장내 미생물이 엉망이 됐고 누구는 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아까 제가 힌트 줬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누구는 왜 자율신경이 무너져 있고 누구는 왜 우울증에 쉽게 취약한 뇌의 구조, 시냅스의 구조를 가졌는가 했을 때 이 기전이 중요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점점 더 기전을 결정하는 4가지 습관, 일종의 루틴이죠.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다시 하려고 앞서 서사를 끌어온 거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식단이에요. 매일 먹는 게 나를 만든다는 게 정말 명언 중에 명언이지만 그것만큼 또 실천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수면. 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4가지 중에서는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수면. 근데 생각보다 이제 수면을 잘 못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수면을 못하는 게 아니라 수면을 안 하는 젊은이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는 대한민국 현실 등등이 있고요. 운동 루틴, 이건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정호정 원장님 만나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 운동에 대한 저희 인사이트를 얻으면서 또 제가 살려고 저는 운동 루틴을 최근에 하고 있는 거고, 이 모든 거의 결과적인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루틴이 되게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잠깐 좀 우리가 뻔하지 않은 내용이니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잠깐 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특히 청년들, 직장인들한테 항상 몇 시에 일어나세요? 출근은 몇 시에 하세요? 꼭 물어봐요. 왜냐하면은 대부분이 이런 패턴이에요. 특히 이제 서울은 막히는 시간이 평균 한 40분 정도, 출근 시간이 최소 40분은 걸리기 때문에 정말 아침에 간신히 한 7시에 일어나서 8시 반에 시작되는 직장에 허겁지겁 가기 위해서 허겁지겁 아침을 먹고 허겁지겁 샤워를 하고 사람들 이렇게 지하철로 낑겨서 가든지 아니면 정말 막히는 길을 뚫고 가서 직전에 도착해요. 그것이 매일 반복돼요. 매일. 그래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루틴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챌린지가 있다. 왜냐하면 현대인들이 이 부분이 너무 약해요. 너무 늦게 자니까 간신히 일어나고 잠도 푹 자지 못하니까 정말 끝까지 버티다가 알람 소리 깨면서 그 다음부터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이 일터에 끌려가든 학교에 끌려가든 내가 주도해서 그날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마지못해 오전을 보내고 힘든 상태에서 퇴근을 하는 그것들이 반복되니까, 즉 눈을 떴을 때의 루틴이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중요하고, 여러분들은 아침에 오늘 루틴이 어땠는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 반사적으로, 요즘 휴대폰 보잖아요. 자동 반사적으로 일부터 해야 되니까 막 끝까지 버티다가 샤워하고 어쩔 수 없이 나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적어도 30분 정도는 집에서나 아니면 직장에서 먼저 도착해서 나만의 루틴이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한 5시 정도에 보통 일어나는데, 저는 매우 아주 극단적인 아침형 인간이니까 5시 일어나실 필요는 없지만,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은 제일 먼저 침대에서 이제 스트레칭을 먼저 해요. 그리고 책상으로 다시 제 방으로 와서 그날 1시간 정도, 저는 그 시간이 제일 집중이 잘 되는 때니까 환자를 리뷰를 하는 시간을 보통 가져요. 그러면 이제 6시 정도가 되고, 그때 1시간 정도 저는 운동을 하고 오는 습관이 요즘 최근 들어서는 탄탄하게 붙어 있어서, 이런 아침 루틴이 사실 저처럼 이렇게 막 극단적으로 일어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30분 정도, 누구는 그게 묵상일 수도 있고, 누구는 그게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구는 가벼운 스트레칭일 수도 있고, 누구는 음식을 만들어서 먹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 루틴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이제 오늘 사실 가장 강조하는 게 식단이고, 식단 한 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운동 루틴도 중요하고, 좀 더 나가서 수면 루틴이 되게 중요하죠. 잠자기 직전에 여러 가지 어떤 리추얼, 그러니까 의식들인 거죠. 어떤 핸드폰 끝까지 보다가 떨어뜨려서 자느냐, 드라마 끝까지 시청하다가 졸려서 침대 소파에서 졸다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살고 있는지, 정말 그러면서 잠 못 잔다고 얘기하는 건지. 저는 그래서 아주 인사이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 아니라 하루의 시작은 잠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잠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잠의 결과로 충전된 에너지 가지고 그 다음 날을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특히 수면에 힘든 갱년기 또는 수면에 힘든 연세 드신 분들은, 또는 젊은 사람들도 수면을 박탈하니까 수면 루틴이 저는 진심이 된다고 생각해요. 마음 루틴, 하루에 잘 때 또는 순간순간에 화가 날 일도 많고 억울한 일도 많을 텐데, 하루 동안 그 화를 해소하고 억울한 일을 끝까지 침실 그 다음 날까지 가는 습관인지, 아니면 잠시 멈추고 나한테 중요했던, 감사했던 것들을 떠올리는 것들인지 한번 좀 볼게요. 저는 오늘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스피리추얼 루틴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식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건 과학적인 영역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영역인 사람들도 많아요. 식단 그러면은 이제 나는 이 식단만 고집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베지테리안 같은 어떤 의도적으로 나는 특히 어떻게 살생해서 먹어, 어떻게 육식을 멀리하는 그런, 비건은 나쁘다고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균형적인 식단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저는 동물성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신념적인 식단이 아니라면 대부분 사람들은 식단에 대해서 좀 굉장히 설왕설래, 여러 영상들이 여러 식단을 얘기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 제 이후 시간에 이제 식단 얘기를 많이 하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나쁜 음식 먹지 않기가 일단 기본적으로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최겸 유튜버가 이 용어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입에 달고 사는데, 설탕,
여러분들 식단을 돌아보세요. 밀가루, 청소년들 대부분의 이 부분이 약간 취약합니다. 나가 뭘까요? 전 처음에는 의사들은 나트륨 계속해요. 나트륨이 워낙 나쁜 걸로 알고 있으니까. 나쁜 기름에 대한 정의도 의사들은 잘 몰라요. 나쁜 기름, 식물성이면 좋고 흔히 말하는 동물성 기름은 포화지방이다라고 너무나 저 같은 의사들은 진짜 이거는 저희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배워왔어요.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기름 그러면 동물성 기름이 나쁜 거고 식물성 기름이 좋은 거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많이 안 다루지만 나쁜 기름이라는 게 있다는 것 하고 튀김은 한국인들은 신발만 튀겨도 맛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튀김을 줄이는 방식의 식단을 하시는데 그래서 설탕, 밀가루, 튀김을 피하고 단백질 먼저 아침을 여러분들 건너뛰시는 분이 많아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에너지를 아침에 대부분 쓰기 때문에 좋은 단백질을 먹는 것은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채소에 대해서 저도 특별히 뭐 아까처럼 고포드맵 가스가 너무 차시는 분들 일시적으로 제한하지만 그러나 좋은 채소 그 와중에도 많이 있고요. 브로콜리라든지 아까처럼 양배추 같은 거는 고포드맵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좋은 해독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좋은 채소와 좋은 단백질. 그러니까 뭐 어느 하나 사실은 버릴 게 없지만 여기에 빠지는 것은 밀가루.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밀가루 안 먹기를 한 1, 2년 해 봤거든요. 진짜 쉽지가 않은데 밀가루 안 먹어서 가장 좋은 점은 제 체중이 한 7, 8kg 빠지고 지금도 밀가루는 가능한 안 먹고 장이 좋아지는 경험 해보니까 저 그전에는 당연히 저의 최애 음식은 지치고 들어왔을 때 라면 끓여 먹는 게 할 줄 아는 게 라면밖에 없었으니까 그게 저의 중에 소울푸드였는데 이제는 라면 먹으면 너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밀가루 안 먹기가 저한테는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 그리고 지금도 조금은 먹지만 그래도 최대한 안 먹으려고 그 밀가루를 나쁜 걸로 인식하기가 사실 힘들었는데 왜냐면 모두가 다 밀가루가 가장 간편하고 가장 쉬운 거 맛있으니까 그러나 밀가루 한 번부터 끊어보시라 하는데 그러나 제 영상에서도 채소를 강조하는 해독 그리고 때로는 카니보처럼 오죽하면 저렇게 먹을까 싶을 정도로 장이 안 좋고 피부가 안 좋고 면역이 안 좋으신 분들은 두 가지 다양한 식단을 했더니 댓글로 헷갈린다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식단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일반적인 공통점은 설탕, 밀가루, 나쁜 기름, 튀김, 술 안 먹기. 어떤 사람은 수면장애가 있으면 커피 안 먹기도 해봐야 되는 것은 나쁘다는 것은 피하는 것은 그게 한 7, 80%예요. 그러나 이 중에서 제가 자세히는 안 보이겠지만 그 사람이 같은 고지혈증 환자여도 같은 콜레스테롤이어도 그 안에 지표가 LDL만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 지표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식단에 의해서 생긴 콜레스테롤은 어떻게 높은 건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여러 가지 지표를 보긴 해요. 그래서 그분의 위험 리스크, 위험 정도에 따라서 지중해 시기를 추천하는 경우도 있고 약을 처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식단 괜찮아요. 무시하시고 계속 하세요. 하는 것들은 저는 데이터 힘을 믿기 때문에 중간에 자폐, 뇌전증, 아토피 암 환자들도 있겠죠. 또 암 환자 중에서도 호르몬과 관련된 유방암 환자도 있겠죠. 따라서 이 가운데 메커니즘에 따라서 저는 이 안에는 지중해 식단, 저탄고지, 키토제닉, 카니보라고 하는 장중심의 다이어트, 고단백, 간헐적 단식 또는 좀 더 나아가서 오일 단식 이런 것까지 저희는 사실은 환자들을 저는 보는 의사다 보니까 식단도 저는 처방하는 방식으로 하긴 해요. 그러나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공통적인 것은 나쁜 것을 안 먹고 좋은 고기를 더 많이 먹는다는 것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면 얘기 좀 할게요. 수면에 진심이어야 된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고 싶어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약 70%가 못 자는 경험을 하고 한 전 국민의 23%가 실제 수면제를 처방받기도 해요. 모두가 수면에 진심이고 싶어 하지만 실제 행동 양상은 진심이지가 않는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면서 눈에 우리가 청색광이라고 하죠. 블루라이트가 가장 강한 스마트폰을 이렇게 끝까지 한 몇 센치 앞에 두고서 정말 끝까지 자다가 잘 때까지 보는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많은 주부들이 애 재우고 나서 그 시간이면 아깝다고 표현하면서 수면을 박탈시키는 것을 너무 당연한 보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지금 밤에 끝나는 문화들이 많잖아요. 아이들 학원 돌아오는 시간부터 시작해서 많은 일들이 밤에 한국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밤과 낮이 거의 활동량이 바뀌지 않을 정도로 밤에 활발한 경제활동도 일어나고 유흥활동이 일어나는 대한민국에서는 그냥 또는 심지어 학생 때부터 앉아야 성공한다는 것에 아주 수면과 행복은 마치 반비례하는 것처럼 배운 곳이기 때문에 수면의 진심인 나라가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 불면 때문에 고통을 가장 많이 받는 대한민국인데 그래서 제가 당신이 잘 잤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책을 쓴 것도 진료 현장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진심이어야 된다.
8시간 자기.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한테 밀가루 안 먹기, 그다음에 8시간 자기. 그러니까 8시간보다는 청소년들한테는 12시 이전에 자기 하면은 거의 막 질색팔색을 해요. 근데 이거 없으면은 너 안 돼라고 얘기할 정도로 저는 수면에 진심이어야 되는데 당연히 시작할 때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루에 너무 많은 약속을 잡지 말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저녁 약속 잘 안 잡는 편인데 잘 자는 시간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자기 전 3시간 정도는 자극받는 일이 거의 없어야 된다. 그리고 마음 감사기도 이런 마음이 힘들어서 못 자는 사람 진짜 많으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면에 진심이 된다. 자세한 거는 굉장히 이 책 내용을 다 여기 링크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마음 루틴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김주환 교수님의 영상을 제 환자들 중에 한 절반 이상이 마음이 힘드신 분들 그리고 마음 때문에 문제가 더 악화되신 분이어서 저는 한참 약 처방하고 한참 영양제 얘기하다가 잠깐만 다시 하면서 혹시 김주환 교수님 아세요? 그러면 10명 중에 5명은 뭐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 당연히 많겠죠. 저희는 좀 많이 아시는 분이 많이 오시는데 이분의 이론, 편도체를 안정화시키고 전두엽을 활성화시킨다 해서 편안전활. 굉장히 유명한 일이에요. 설민나티보다 어떻게 보면 더 유명한 얘기인데 편안전활, 마음 근력 강화. 저는 사실은 청소년부터 청년, 작년 어떤 연령 관계없이 바로 이 부분을 저는 사람들이 더 연습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울증 약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ADHD 약은 너무나 보편적으로 처방되고 있는 이 시기에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것은 30대 엄마들이 너무 불안한데 그 불안한 엄마들 밑에서 자라고 있는 이 아이들 10대 이하의 아이들이 20, 30년 뒤에 다시 다른 아이들을 키울 때 우리나라 대한민국 어떨까가 참 끔찍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마음 루틴에는 긴장과 이완의 반복.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 수면이에요. 수면은 어쨌든 하루의 모든 스트레스를 풀고 내 뇌파를 아주 깊은 뇌파인 델타파로 전환시키고 깊은 잠을 자서 그 다음에 아침에 코르티졸이 높을 정도로 충분한 멜라토닌을 내 몸속에서 경험하고 이런 어떤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면 통해서 저는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이라고 하는 주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있는 그런 여행이나 어떤 휴식을 통해서 긴장과 이완이 저는 아주 리드믹하게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말하는 것처럼 부신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처럼 밤에 잠 안 자고 각성되어 있고 아침에 오히려 에너지가 떨어져 있는 이런 낮밤이 큰 차이가 없는 또는 긴장과 이완이 차이가 없는 그래서 이 긴장과 이완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연습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 환자 중에 상당 부분이 불안 환자고 교감신경이고 뿌리 깊은 억울함에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강한 감정이 억울한 감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럴 만한 이유로 억울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그럴 필요까지 없는데 이유 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의 작은 스트레스를 스트레스를 대문자 스트레스, 더 스트레스로 보고서 그 근처까지도 가기 싫어하고 생각만 해도 하기 싫어하는 괴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용어 하나 바꿔서 그럴 수가 해서 그럴 수도라고 하는 이 연습 끊임없이 그럴 수도 있지. 의사들 저도 교감신경 우세고 대부분 사업장에 있는 사업가들도 다 교감신경 우세라 이 어떤 예측되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또 내 계획대로 안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내 말에 대해서 오해를 하거나 또는 내가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내가 지나치게 벌을 받는 그런 순간에 지나치게 힘들어하면서 악순환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럴 수가 해서 그럴 수도. 스트레스 분산과 자존. 하나의 스트레스에 얽매여서 그 스트레스를 괴물로 만들지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좋은 스트레스들을 저는 활용해서 그것이 무너져도 내 인생은 이런 좋은 스트레스를 해결해야 되는 어떤 분산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루틴을 만드는 것들을 저는 김주환 교수님 영상을 통해서 또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는 방식대로 이런 마음 근력이 너무 중요하다. 특히 청소년들한테 너무 중요하고요. 말한 것처럼 좋은 스트레스가 있다. 시험이 다 나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시험이 있으니 때로는 인생의 시험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지선 씨라고 지선아 사랑이라는 책에서 지선 씨랑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은 이 친구는 그 스트레스 누가 봐도 인생을 바꾸고 얼굴만 화상을 입혔을 뿐만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없애버린 그런 교통사고를 그 친구는 당했다라는 표현을 안 써요.
교통사고를 만났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사람한테는 그게 결정적인 스트레스일지 몰라도 자기는 피해자로 살지 않고 어떻게 보면 경험자로 살고 지금은 그 경험을 딛고 더 좋은 지금 어떤 삶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 것처럼 때로는 우리한테는 정말 악조건 속에서 그것 때문이라고 말했던 그 스트레스가 좋은 스트레스, 나를 격려하고 나를 자극하고 그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게 마음 얘기를 할 때는 저는 안티에이징이라는 과로 차움이라는 곳에서 항노화 진료도 했고 안티에이징, 헬스에이징, 지금은 웰케어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건강한 노화를 추구하는데 사람들이 건강한 노화의 어떤 지름길이 뭐예요 하면은 줄기세포도 아니고 또 앞서 말한 미토콘드리아 보충도 물론 좋지만 저는 가장 확실한 것은 해피에이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이 무너져 있으면 그 어떤 좋은 영양제나 어떤 치료도 다시 문제가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근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려면 해피에이징을 하려면은 가장 이 세 가지가 필수인데 어려운 거 알아요. 모든 사람과의 화평이 필요해요. 사실은. 특히 가까운 사람, 가족, 직장의 동료 둘 중에 하나라도 어긋난 사람이 있거나 이 사람 때문에 직장 가기 싫거나 이 사람 때문에 집에 오기 싫으면은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아무리 좋은 안티에이징을 추구해도 그래서 가까운 사람과 화평이 없이는 절대 모든 게 안 돼요. 그러면 피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피할 수 없는 관계들이 있잖아요. 집에 있는 사람들. 또 매일 출근하는 동료 이런 사람들이 힘들면 저는 무너진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노력을 다해서 화평하려고 뿐만 나 혼자 놀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의 그 크기를 줄이고 나를 위해서라도 저는 화평하라는 얘기를 하고요. 심플 라이프 비교하지 않기 이 부분은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지금부터 이제 제가 했던 방식인데 운동 루틴 우리 잘 아는 원장님 계시죠? 운동에는 크게 이제 유산소가 있겠고 또는 못지않게 중요한 게 근력과 관련된 운동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서 뇌기능 떨어지는 거 미토콘드리아 얘기도 했고 여러 가지 뭔가 기존 얘기도 많이 했지만 저는 경험해 보니까 그리고 제가 공부해 보니까 또 제 이 원래 강의의 뒤에 또 운동 얘기 나오니까 운동이 이 모든 것을 좋게 한다는 거에 지금은 100% 어그리해요. 저는 지금 제가 56세 이제 되고 있는데 한 50세까지는 운동은 단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할 필요를 못 느꼈고 그냥 숨쉬기 운동. 흔히 말하는 1년의 의사들은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의사 운동하세요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운동이 할 시간도 없고 뭐 하려고 해도 힘들고 일단 뭐 재미도 없고 이런 이유 때문에 운동이라는 것은 그냥 나는 그렇지 않아도 잘 살아 했는데 한 2년 전부터 너무 몸이 저도 이제 척추가 무너지니까 안 되겠다 해서 막 치료도 받고 했는데 그 중에는 이제 침 치료도 받고 했었는데 제가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이제 여러 영상들 또 여러 좋은 분들 만나면서 운동을 했더니 제가 최근에는 러닝 이제 뭐 대단한 러닝 아니에요. 하루에 3km 정도 그러니까 한 5,000보 미만으로 저는 이제 존투 운동이라고 해서 빠르게 걷고 빠르게 뛰고 숨은 꽤 차지만 대화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존투 운동이라고 해요. 이 존투 운동을 저는 하루에 한 3,000m, 3km 정도를 가능한 전 매일 하라고 얘기를 해요. 저도 요즘은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루틴을 지키고 있어서 3,000m는 무조건 뛴다라고 생각하고서 최대한 해보려고 노력하고 이게 이제 그런 영상도 막 찍고 그랬었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신경과 원장님이신데 뇌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실제 저는 제 환자들 중에 저도 요즘 운동 엄청 많이 강조하고 저는 진료도 이제 서서 봐요. 서서 진료하니까 너무 좋아졌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존투 운동은 정말 많은 이름들을 갖고 있는 그런 뇌기능을 좋게 해주고 명상에도 좋고 심폐호흡에도 좋고 미토콘드리아도 좋게 하는 존투 운동을 저는 기본적으로 했고 또 우리 정우주 원장님 4가지 용어 있죠? 근육 활성, 근막 안정 요거 그래서 운동 그러면 남자들은 이거 뭐 드는 거 생각해요. 그리고 가슴 나와야 되니까 운동 배에 뭐 왕자 새겨야 되니까 그 내 본성과 거슬려서 굉장히 많은 중력을 들어야 되고 힘든 운동만 하면은 어쨌든 힘들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근력을 강화시키려는 운동을 하던데 정우주 원장님 만나서 이 병원이 잘 하시는 근막을 안정화시키고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즉 여러 방식으로 이제 여러 근육들을 긴장을 풀어주고 또는 그 근육을 활성시키는 그런 것들을 저도 배우고 또 일상에서 최대한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를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스트레칭 기반의 4번 정도를 하고 있고 가능한 자기 전이나 생활 루틴에서 이런 근육 이완에 대해서 근막 이완과 근육 활성화에 대해서 저도 꽤 많이 노력을 하면서 저는 특별히 이제 정우주 원장님 그때 이 영상 저희 한번 나온 다음에 진짜 전국에 있는 많은 환자들이 도움받았다고 그 댓글에 쌓여서 제가 전주로 가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운동하면 싫다보다는 저의 경험도 운동에 대한 싫었던 경험이 지금은 운동이 굉장히 나의 루틴이 돼가고 있는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나 혼자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이 모든 얘기를 진료실에서 1시간 동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기획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만 더 얘기하겠네요. 자, 좀 더 지금 같은 것을 하면은 질병을 극복하는 것을 넘어서 항노화에 대한 몇 가지 제가 메커니즘 지난번에도 사실 이 얘기를 여기서 한번 했었었는데 짧게 이해할게요. 기본적으로 항노화를 한다는 얘기는 뭔가 기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텔로미어가 길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많이 얘기했죠. 여러분들 텔로미어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노화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염색체 끝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반대로 짧아지는 것이 잘못된 생활 습관, 스트레스,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이 있고 비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 텔로미어 연구는 너무 많이 됐는데 전 제가 해봤어요. 보시면은 제가 예전에 있었던 병원에서 23명에게 유산소 운동을 시키고 식이 습관을 상담하면서 실제 체중을 평균적으로 한 1.2kg 정도 감량을 시켰어요. 8주 사이에, 그러니까 2개월 사이에. 그리고 그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를 쟀더니 전후, 하얀색은 전, 까만색은 후. 23명 중에 딱 한 명 빼놓고는, 원래 텔로미어가 길었던 한 명 빼놓고는 다 좋아졌고 평균적으로 좋아졌어요. 8주, 2개월이죠. 텔로미어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좋아져요 그러잖아요. 텔로미어는 여기서 잰 텔로미어는 백혈구에서 잰 거예요. 백혈구의 DNA 끝 쪽을 쟀는데 백혈구는 2주에 한 번씩 이게 턴오버가 되기 때문에 좋은 백혈구가 생겨난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래서 저는 많은 연구에서 4주간의 연구도 굉장히 많아요. 4주만 28일만 챌린지를 해도 실제 텔로미어 길이가 길어진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운동이든 습관이든 생활 습관이든 좋은 마음이든 다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텔로미어가 실제 길어진다. 이 얘기를 하고 싶고 또 하나 운동을 하면 노화가 좋아진다는 그런 극복 기준으로 지난번 와서 얘기했던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이 요즘 가장 각광받고 있는 하나의 메커니즘이고요. 여러분 남한 사람과 미국 사람의 차이는 유전자 차이라고 할 수가 있죠. 어쩔 수 없죠. 그 스웨덴 사람 키가 크고 동아시아 사람들은 작고 남아시아 사람 더 작고요. 유전적인 차이인데 같은 아시아 사람, 같은 심지어 한국인인데 북한군과 요 남한군은 유전적인 차이가 아니라 누구나 다 예측했던 것처럼 어렸을 때 먹지 못하고 성장기에 먹지 못했고 임신 중에 먹지 못했던 그런 유전자 차이가 아니죠. 이 차이를 후성 유전학이라고 해요. 유전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그것은 그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도 실제로 해봤어요. 제가 있었던 보스턴에서 했던 실험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거로 꿀벌 유전자 이야기, 꿀벌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벌들은 다 암컷 벌들이고요. 실제 수컷 벌은 우리가 잘 보지 않고 벌 집안에서 여왕벌과 교미만 할 때만 수컷벌이 사용되고 대부분은 우리가 보는 일벌들은 이제 여성벌이 그러니까 피메일 이제 암컷이죠. 근데 같은 암컷으로 태어나도 똑같이 암컷으로 태어났어요. 이 중에 유충 하나에만 집중적으로 로얄 젤리를 먹였을 때 이것이 여왕벌로 자라고 또는 그대로 일벌로 남고 에는 개체가 완전히 같은 여성벌의 그 운명이 달라지는 건데 실제 난소 크기가 일벌은 거의 없어요. 난소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자손은 안 낳습니다. 그리고 이 여왕벌은 일생 동안에 그러니까 벌생 동안에 200만 개의 알을 낳기 때문에 완전히 기능이 달라지는데 똑같이 생긴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났지만 음식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 이게 대표적으로 후성 유전학, 음식이 중요하다는 얘기고 옆에 있는 거는 우리 아우티 마우스라 그래서 검은색의 쥐 그리고 노랗고 뚱뚱한 쥐 중에서 검은색의 쥐가 건강하다는 쥐예요. 그리고 노랗고 뚱뚱한 쥐는 암이 잘 걸리거나 당뇨가 잘 걸려서 수명이 짧은 쥐를 말하는 건데 이런 색깔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임신 중에 어떤 것을 먹는지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진다는 실험을 저희가 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이 후성 유전학 부분이고 그처럼 유전자가 타고나기도 하지만 결국 유전자의 스위치는 켜고 끄는 게 중요한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내가 무엇을 먹느냐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 어떤 인바이러먼트, 거기에는 클린 에어까지 포함되고 또 여러 가지 환경 호르몬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모션, 어떤 정서적 안정 이런 부분들이 실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고 그중에 유전자의 스위치 중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 종양 억제 유전자의 스위치를 켜서 암이 안 걸리는 사람, 반대로 그 복구 기능이 떨어져서 암이 걸리는 사람은 대부분의 암 걸리는 사람들 중에 원인 잘 모른다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면 먹는 습관 또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사람들, 음주나 흡연 이런 부분들이 이것은 타고난 유전자보다는 그런 후성적인 유전자에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실제 암 걸리지 않고 장수할 수 있으려면은 그 기전 중에 하나가 이런 후성 유전학이라는 기전도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 혹시 굶어 보신 적 있어요? 잘 굶으세요? 이제 간헐적 단식도 굶는 건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혹시 뭐 금식 기도원을 간다든지 한 3, 4일 안 먹는다든지 이것을 우리가 금식 또는 이제 단식이라고 하는데 단식까지는 아니어도 단식을 모방하는 다이어트라고 해서 하루에 800칼로리 정도를 안 먹으면 즉 한 5일 정도만 하루에 800칼로리 밑으로 극단적인 어떤 저탄수화물, 저단백질을 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항노화 연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중에 닥터 롱고라는 박사님이 하셨던 연구 중에는 어떤 연구가 있냐면은 실제 아까 제가 후속 유전학적인 방법으로 생물학적 나이를 쟀을 때 5일 동안 단식하는 것을 1년에 3번 정도 15일 하니까 2.4년 더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하루 굶을 때 평균 30일 더 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가끔씩은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단식이 필요한 이유가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너무 과식이나 지나치게 오버칼로리 하면서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중에 오토파지라는 즉 청소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런 어떤 단식을 통해서 저는 실제 증상들 장이 좋아지거나 브레인 포그가 없어지거나 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살 빼는 목적도 있지만 저는 가끔씩 단식을 하세요 라고 하는 것처럼 단식을 하고 좋은 음식을 먹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에 중요하다. 실제로 제가 몇몇 사례를 통해서 건강을 추구했던 사람들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고 저랑 가까이 있는 분도 있어요. 첫 번째가 제 아버님 지난번에도 얘기했어요. 80세가 넘으셔서 지금 87세로 넘어가시는 분인데 이분은 80세 때 배낭여행을 남미로 17개 나라를 다니시면서 한 2달 동안 혼자서 여행 다니시고 해마다 아프리카나 또는 동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어디든지 매년 나가셔서 살 정도로 물론 저희 아버님은 이제 목사님이기도 해요. 그래서 건강한 80대에 어떤 물론 이제 무너질 때도 많이 있어요. 막 힘드시면 제가 또 달려붙어서 도와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몸과 마음 특별히 이제 어떤 미션을 향해서 어떤 그런 목적이 이끄는 그런 항노화를 하고 있는 분이시고 에리님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세요?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가장 멋진 60대를 보내고 있고 본인뿐만 아니라 남의 건강을 위해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최근에 같이 우리 선생님과 같이 냈던 책 중에 브레인 리스타트라고 하는 그런 책을 통해서 인생 후반부 특히 이 갱년기 이후에 50대와 60대의 삶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의 정점 화양연화라고 하는 그 책의 결론인데 그것을 잘 가장 멋지게 살고 있는 분이에요. 단순히 식단뿐만 아니라 그 마인드셋이 너무 좋아서 제가 왔고 우리 같이 따라온 여성쌤 사실은 이렇게 행복한 임신 후반부 이제 한 달 정도 뒤면은 이제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가 있었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개인 정보지만 갑상선암도 경험했었고 또 오랫동안 결혼한 지 오랫동안 아이를 갖기 위해서 3년 정도 매우 많은 노력과 많은 비용을 썼는데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임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곁에서 보면서 이렇게 임신 시기를 잘 보내나 한 번도 헛구역질도 없고 이렇게 임산부 요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무엇보다 건강한 수면 클린 다이어트를 끝까지 지키기 때문에 이제 막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같이 따라오고 또 우리 큰 행사도 준비하고 있을 정도로 근데 이분뿐만 아니에요. 제 주변에 많은 여성들이 임신을 잘하고 또는 임신을 간절히 원했다가 임신이 어느 순간 되고 임신을 잘 유지하고 건강한 출산을 하고 건강한 육아를 하는 그런 모든 우리가 바라는 가장 그 근간에는 굉장히 클린 다이어트와 또 무엇보다 마인드셋이 되게 중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가 실제로 저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사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앞에 소개했던 몸과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무 건강한 사람들이 갭이 너무 크니까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물론 유전적인 차이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에 영향을 주는 많은 것들 제가 이 어려운 용어 통해서 얘기했지만 항노화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살아야 저희 아버님 같은 경우는 평생 저한테 어렸을 때 정말 해준 게 없었는데 지금은 건강한 것 자체로 저한테 너무 해주는 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픈 부모님을 모시는 분들 알겠지만
내가 나중에 7, 80이 돼서 90이 돼서 내가 20년 동안 누워있으면 그것만큼 자녀들한테 본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가족 전체의 불행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의 세대, 다음 세대까지도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항노화는 단순히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절실히 내 인생 후반부를 견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려요.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예요. 저는요, 초등학교 시절의 저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이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강연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강연도 하는데 초등학교뿐만 아니에요. 저는 중학교, 심지어 대학교 1, 2학년까지 저는 말을 굉장히 심하게 더듬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안 믿으시겠지만 매우 내향인이고 매우 불안했던 사람이고 그래서 저는 제 진료실에 오는 많은 청소년들 힘들어하고 눈도 쳐다보지 못하고 굉장히 인생이 그 나이부터 꼬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가능한 어쨌든 저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저는 말도 못했던 사람이 이렇게 와서 남의 앞에 서고 그리고 강연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은혜인데 사실은 이런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이 아이들이 다 자라서 저는 파푸아뉴기니라는 곳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지금 파푸아뉴기니에서 예전에 저희 그쵸 한 25년, 30년 정도 저희가 지금 2년인데 그때 있었을 때의 그 마을에서 이제 저희가 찍었던 사진인데 이 아이가 첫째는 결혼했고요, 둘째는 지금 군대 가 있을 정도로 지난 감사하게도 저희 좋은 가정을 잘 이루고 있어요. 저희 직원들이에요. 직원들 되게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아이가 커서 잘 자랐고 잘 자라는 과정 속에서 많은 경험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 경험을 통해서 한 가정을 이루고 또 직장이라고 하는 좋은 가정을 이루고 더 큰 이제 건강을 매개로 해서 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저의 이야기 앞으로 좋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어려우시면 제가 하나도 베스트셀러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책들을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쓰면서 제 생각도 많이 정리하고 또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 중에 지금은 더 이상 이제 안 팔리는 책이지만 인생 오후의 처방전 이런 것들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브레인 리스타트는 갱년기 관련된 좋은 책이니까 인생에서 갱년기가 나쁜 경험이 아니고 기대하고 두근두근 걸 정도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들을 보여주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하나의 행사를 잠깐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2주도 안 남았는데 제가 왜 바쁜 의사가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가 하는 스토리만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인사이트를 주고 싶습니다. 제목을 지은 게 이제 제가 해보니까 웰리스라고 하는 것은 웰리스 하면 느낌이 있죠. 뭐 좋은 영향을 하고 또는 뭐 요가를 하면서 어쨌든 건강의 참을 추구하는 건데 이것이 마치 여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살려면 웰리스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먼저 내가 살고 가족이 살려는 웰리스 이거를 이제 강의를 처음 준비하기 시작된 계기가 환자들이 같은 반복적으로 계속 아프니까 좋았다 나빴다 하니까 결과적으로는 웰리스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면서 저희가 존경하는 혹시 이분 아세요? 닥터 라이블리라고 알리는 스무디론 되게 유명하죠? 최지영 원장님 그리고 저의 오랜 친구이자 또 서로 존경하는 과학자인 전용관 교수님, 운동과 관련된 연구 많이 하세요. 그리고 홀섬 모먼트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얼굴은 처음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보시면 볼 수 있어요. 네. 홀섬 모먼트님하고 정말 식단에 대해서 진심이고 또 식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플루언스 하시는 분들과 한번 우리 강의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집단 지성을 통해서 사람들의 오늘 강의처럼 저 혼자서 힘드니까 같이 합시다 해서 13일 다음 주 토요일 날 서울에서 이제 행사를 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지금 보니까 저도 오늘 이제 그 강의를 받아보니까 정말 인생 강의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굉장히 좋을 시간인데 근데 이걸 준비해서 강연을 원래 끝내려고 했는데 항상 일이라는 게 계획대로 안 돼요. 어느 환자 중에 제 고객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오신 교수님이 교수님 강의한다고 준비한다고 들었는데 그냥 그걸로는 사람 바뀌지 않습니다. 즉 28일 동안 우리 챌린지하고 코칭하는 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분도 미국에 계신 분이에요. 잠깐 여름방에 오셨다가 라이프 코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도전을 하고 가셨어요. 근데 말이 맞는 말이잖아요. 강연 한 번 해서 바뀌는 게 아닐 테니까. 그래서 라이프 코칭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했더니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주셨고 그 당시도 이분이 저한테 오셨을 때 이제 우리 예성 고문장님처럼 임신 막달이고 지난달에 출산하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빨리 출산하고 올 테니까 다음 주부터 이제 코칭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지금 산후 한 4주 정도, 5주 정도 된 상태에서
조인하셨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루틴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삶을 지탱하는 네 가지 루틴, 식단, 수면, 운동, 마음, 요 네 가지를 기록을 남기고 그리고 그것을 저희가 매일 데일리 클리 영상을 만들면서 그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붙으면서 한 28일 동안 저도 지금 프리 챌린지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산도 가보고 그다음에 이렇게 줌을 통해서 코칭을 하고 실제 이제 미국 시차가 다르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이분이 매주 약간 느슨해지기 쉽거나 아니면은 목표가 없이 루틴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정확히 내가 하려는 그 루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읽어주면서 리마인드 해주고 또 하나 강력한 도구가 뭐냐면 혹시 여러분들 CGM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연속 혈당 측정계라고 요즘 많이 알려져 있어요. 이렇게 혈당 측정계를 붙여보니까 카카오 파스타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건 쓰고 있는데 혈당을 측정한다는 얘기는 내가 당뇨 환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떤 음식이 혈당 스파이크를 올리는지 보는 강력한 도구예요. 해보니까 나는 고구마가 올라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남들은 다 괜찮다고 하는 감자가 어떤 음식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걸 알죠. 같은 고구마여도 뜨겁게 먹을 때 차갑게 먹을 때가 다른다는 경험을 개인화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어떤 경험보다 가장 강력한 경험이 연속혈당 측정기를 붙이고 열흘 동안 살아보니까 음식을 통한 어떤 생각보다 놀라운 음식에 절대 저거 먹어서는 안 되겠네. 여기도 저희가 나누지만 내가 좋은 음식인 줄 알았더니 짜장면은 이제 평생 안 먹어야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는 혈당이 올라가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당연하겠죠. 우리가 당뇨가 꼭 혈당 음식 때문에 문제는 아니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좋은 팁을 가르쳐주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집단의 힘이라는 게 프리 챌린지 중에서 해서 제가 손해보더라도 이건 다 알겠다 해서 참석자 전원 한 500명 전체에게 연소혈당 측정계를 하기로 했어요. 아마 레코딩일걸요? 아마 전 세계에서 동시에 이 혈당 측정계를 다는 기록으로는 처음일 거고 저는 이게 내 몸을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렇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운동이 무너져 있고 우리 나름 자원한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식단이 무너져 있고 어떤 사람은 균형 잡혀 있고 나의 점수를 기록하고 상대방의 점수와 비교하면서 저희가 지금 프리스타일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 또 재능 기부하셔가지고 이것도 앱으로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행사 때쯤 되면은 자신의 그 상태를 매일 기록을 하고 그 안에서 인사이트 얻고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네 가지 루틴을 끝까지 이어나가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제 참석하는 사람들의 그런 사연들을 다 쭉 지금 보고 있는데 정말 절절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중에는 암 환자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임신을 준비하고자 또는 임신 중인 사람, 출산을 준비하는 사람들도 있고 40, 50대까지는 내가 막 살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강한 그래서 웰 에이징을 넘어서 웰 다잉까지 준비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었고 나 혼자서는 도저히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때문에 못하는데 이번에 4분 강사를 모시고 하니까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 너무 아프고 또는 정보 속에 정보 홍수가 너무 많으니 어떤 유튜브에서는 하지 말라 어떤 것은 하라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제대로 알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도움돼서 남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필라테스 강사거나 간호사거나 임상영양사인데 내가 제대로 배워서 나뿐만 아니라 남을 회복시키는데 그리고 꽤 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끌고 오세요. 말 안 듣는 남편 데리고 오시고 말 안 듣는 아이들 데리고 오셔서 어떻게든지 내 힘 가지고는 잔소리밖에 안 되니까 집단의 힘을 믿고 오겠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행사를 통해서 나와 가족의 삶을 리셋을 하는 전환점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강한 동기가 사실은 주말 1시간을 주말 하루를 써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적지 않은 비용에 또 연말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매우 벅찬 얘기를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주연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게 스몰이라는 글자 안에 모두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특히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이라는 책을 통해서도 우리가 루틴을 지켜내는 것들 어떻게 보면은 루틴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루틴이 회복되는 것을 너무 기대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전쟁 중에 있으면 어떤 우크라이나 전에 있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장 회복되고 싶은 게 뭐예요? 일상이죠. 우리가 경험했던 여러 가지 국가적인 위기나 또는 개인적인 위기에서 우리가 가장 살고 싶어하는 게 다시 복고 싶은 게 일상이죠. 근데 막상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일상 속에서 매우 지루해요. 또
자신의 패턴들을 바꾸는 일상, 즉 건강한 루틴을 한다는 것은 매우 도전적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진료 끝나면은 일단 항상 그냥 침대부터 있었던 삶인데 안 됐다. 오늘 7,000보를 못 채웠으니까 일어나서 뛰고 와야지 하는 것은 매우 버거운 일이에요. 그런데 버겁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매우 작은 어떤 행동 변화. 예를 들면은 겨울 됐으니까 겨울에 맞는 트레이닝복을 사야지. 이번 주말에는 최고의 우선순위. 이렇게 하는 어떤 구체적이고 매우 작은 변화가 저는 첫 스타트고 우리가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7시간, 8시간 자고 푹 자고 자기 위해서 전에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식단 중에서는 이것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것도 혼자 힘으로서 아니라 집단의 힘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하면서 삶과 마음과 특히 몸이 망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또는 여러분 가족에 또는 본인 자신이 있을 때 무엇부터 할 것인가. 우선은 저희 같은 의사들의 도움, 기능의학 의사나 우리 통증을 전문하신 분들이 좋은 선순환을 아프지 않게 해주고 자게 해주고 장이 좋게 만드는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점 많은 의사들이 이런 치료에 마음이 열려 있고 도와주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질병이 있으면 질병도 제거해야겠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사실은 오늘 강의의 썸머리는 중간에 누구는 장내미생물이 나쁘고 누구는 자율신경이 무너져 있고 누구는 어떤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매우 떨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으면 그것을 회복시키는 것은 결국은 일상, 그중에 식단, 수면, 운동, 무엇보다 마음, 이것이 결정적인데 생각보다 이 작은 루틴들에 힘쓰는 사회가 아니라 보니 이 사회가 자극적인 것을 추구하고 이 사회가 그런 일상보다는 도파민을 추구하고 저는 그래서 도파민을 추구하지 말고 세로토닌을 추구하라고 늘 얘기하는 건데 그런 어떤 충만된 세로토닌은 매우 작고 매우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되고 그 작고 사소한 것을 지켜내고 감사해야 하는 그런 마음 습관, 생활 습관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는 장에 대해서는 어떤 음식이 좋아요 또는 어떤 음식이 나빠요 이런 얘기를 전 제일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 매우 구체적인 사례를 좀 들어보면은 확실하게 장에는 밀가루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밀가루가 안 좋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빵을 많이 먹고 빵이 굉장히 나의 낙인 사람들이 많다 보는데 밀가루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최소한 6개월 정도는 한번 끊어보고 그러면 밀가루가 왜 안 좋았는지는 역으로. 근데 장이 괜찮아서 밀가루가 좋았는지 아는데 밀가루 끊어보니까 피부가 좋아지거나 밀가루를 끊어보니까 나를 괴롭혔던 브레인 포그라고 하는 그 머리가 맑지 않은 증상이 호전되거나 이런 것들을 하다 못해 제일 쉽게 체중 빼지는 일이니까. 그래서 저는 식단 중에 가장 중요한 장을 좋게 하는 식단은 저는 첫 번째가 밀가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술이나 자극성 있는 그런 과도한 일종의 자극성 있는 양념들 포함한 것들은 가능한 피하는 건 좋지만 하여튼 밀가루 생각보다 과일도 안 좋아요. 설탕이 꽤 많이 들어있는 너무 풍부한 과당도 저는 좀 피하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생체 나이라고 하잖아요. 주민등록 나이가 아니라 생체 나이. 근데 이걸 20대부터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으냐. 20대는 미미할 수 있죠. 질병이 없는 나이고 증상이 대개는 없고 저도 40대까지는 운동을 안 해도 몰랐던 나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40대부터는 반드시 운동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은 게 이게 60대부터 운동하는 습관은 뒤늦게 알기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치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이 많이 오시다 보니까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근데 치매 유전자 검사를 하면 치매 유전자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 말하고 나서 이게 아니 한 바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치매가 걸릴 확률이 높다고, 두세 배 높다고. 근데 방법은 있거든요. 치매 유전자가 있어도 아포이 유전자가 있어도 유산소 운동을 주 4회 하면은 그게 40% 정도로 떨어진다는 탄탄한 연구들이 계속 많은데 문제는 그 검사한 나이가 60대부터라면은 저도 힘들었는데 운동을 습관화시키는 게 저는 그래서 40대 가장 바쁜 인생을 사는 40대 이때 운동하는 습관을 저는 그래서 제 운동 습관을 위해서 저는 점심을 많이 활용해요. 점심을 그냥 샐러드로 먹고 시간 확보 저도 바쁜 시간이니까 점심 때 30분을 저는 뛰고 오느냐가 그 오후도 결정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루틴을 바쁘다고 못 하시는 분들은 저는
그 시간대가 가장 사실은 필요한 시기고 몸이 처지지 않는 40대부터 우리 목사님은 워낙 테니스도 많이 치시고 젊었을 때부터 운동 많이 하셔서 좋으신데 60대 지나서는 사실은 운동 루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20, 30대 요즘 다행히 러닝 크루들이 많이 생기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운동에 대한 개선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을 해야 멋진 사람으로 되는 시대가 되고 있어서 그건 좀 매우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유전체 전문이기도 하고 또 비만 유전자 중에 대표적으로 FTO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FTO는 Fat and Obesity라고 해서 원래는 다른 철분과 관련된 유전자인 줄 알았더니 계속 대조 연구하다 보니까 그것만 튀어서 FTO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결정적인 유전자가 있긴 해요. 그래서 되게 억울한 방식이죠. 그리고 당뇨랑 고지혈증과 비만 같은 경우는 한 30% 정도에서는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유전적인 기여가 있기도 해요. 그래서 FTO 같은 대표적인 유전자가 있으나 희귀질환처럼 한 유전자로 결정되진 않아요. 상대적으로 그게 굉장히 기여율이 높아서 비만 유전자가 있죠. 근데 재밌는 연구들은 비만 유전자 FTO가 변이가 있을 때 오히려 운동을 하거나 식단을 하면 잘 빠져요. 근데 다시 요요가 생겨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변이가 유전적인 변이가 있는 사람일수록 하기 나름더라고요. 그러니까 불리하게 태어났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특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FTO가 70%까지 변이가 있고 아시아 사람들은 한 30%밖에 없어서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그 두 나라의 비만 차이를 결정짓는 건데 한국 안에서도 비만인 사람이 있고 거기에 또 유전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FTO가 없는 사람들은 운동의 효과를 잘 못 느껴요. 상대적으로 FTO 변이가 있으면 쉽게 살찌지만 쉽게 살 빼기도 해요. 그래서 쉽게 살 뺐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 요요 현상을 경험해서 다친 사람들은 그냥 살 빼는 정도가 아니라 인생 루틴으로 저는 운동과 식단을 하시는 게 아마 자신이 남들보다 물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이라면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물만 먹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배나 운동 루틴과 식단 루틴 해야 되는데 살은 당연히 빠지겠지만 더 큰 축복이 있을 거다. 오히려 비만 유전자가 오히려 더는 축복의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치매 유전자가 오히려 운동하는 습관 통해서 다른 것까지 좋아지는 것처럼 FTO라는 유전자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리하면 어때? 타고났지만 나는 만드는 게 더 중요해. 거꾸로 타고난 건강을 만들지 못해서 망치는 사람도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이거는 타고난과 관계없이 기승전결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네, 이 부분은 저도 한번 대답할 수 있는 기회 줘서 감사해요. 왜냐면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의사와 간격의 제일 넓은 분야 중에 한 부분이 매일 싸우거든요. LDL이 130이 넘거나 150이 넘거나 제한자 중에는 LDL이 200을 넘거나 심지어 300을 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가지를 봐요. LDL은 우리가 측정 가능한 고지혈증 중에 대표적으로 또 급여가 되기도 하니까 의사들한테는 LDL은 이제 대표적인 고지혈증 마커로 보이는데 이거 아니어도 좀 전에 입자란 얘기를 했어요. 스몰 LDL이냐, 라지 LDL이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통 속에 탁구공이 있는 경우하고 통 속에 좁쌀이 있는 경우 이렇게 물을 채우고 밑이 없을 때 어느 게 더 물이 잘 빠지겠냐 했을 때 좁쌀이 있는 그 채운 것이 잘 안 빠지겠죠. 그렇죠. 진흙이면 더 안 빠지고. 그래서 같은 LDL, 나쁜 콜레스테롤도 스몰 LDL이 즉 A타입이라고 하지 않고 B타입이라고 하는 것이 좀 더 고지혈증에는 더 리스크가 있기도 하고요. 또는 20대, 30대도 콜레스테롤 높은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지금 이제 50대 중반인데도 LDL 아직 대근 안 돼요. 저는 물론 제가 잘한 것도 있지만 저는 잘 못하던 시기에도 저는 괜찮았어요. LDL은 되게 유전적인 요인도 강해요. 그래서 본인 탓이 아닐 수도 있어요. 식단에 따라서 가장 많이 움직이는 게 또 LDL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탄고지라거나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을 추구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도 유전적인 차이일 거예요. LDL이 확 증가돼요. 그래서 식단에 의해서 증가되는 경우. 근데 LDL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 산화된 LDL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LDL 하나 높아서 이것도 이제 의사들이 나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패러다임이 있어서 150이면 약을 처방합니다라고 너무나 당연하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진심으로 환자를 걱정하면서 혼내는 거예요. 그러나 의사가 좀 더 공부하면은 LDL 말고도 그 안에도 스몰 LDL 또는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염증. 근데 염증은 우리가 볼 좋은 마커가 없으니 그래서 그 사람의 당독소라든지 식단의 총 어떤 퀄리티를 보고서 결정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또 하나 동맥경화증이 있는지 다양한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어요. 경동맥, 칼슘 스코어는 심장 CT 같은 저희는 눈으로 보기도 해요. 그런 현재 진행된 상태까지 고려하고
그렇게 했을 때 말한 것처럼 LDL은 높아도 중성지방은 낮고 HDL은 좋고 이러면은 식단 때문에 그런 건데 LDL 증가된 거라서 약 쓰는 것은 좀 무리가 있고, 다만 현재 동맥경화증이 되게 꽤 근접한 심한 동맥경화증이고 리스크가 높은 상태고 또 다른 질환백도 증가되어 있으면은 또 무리하게 그 식단을 하지 말고 저는 지중해 식단을 바꾸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데이터를 단순화 평균화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얘기지만 그 사람의 개인에게 처한 또는 패밀리 스토리라든지 이런 어떤 많은 데이터 통해서 개인화된 치료를 하는 게 맞고, 그래서 저는 나이도 되게 중요시 여겨요. 20, 30대 지금 급한 게 장이고 급한 게 피부인데 식단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한테 고지혈증 약을 처방하기보다는 저는 젊은 사람들한테는 우선 식단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는 식단은 지금 고기 중심 먹는 식단을 말할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먼저 넘치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스타틴은 최대한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을 권고하고, 나이 드신 분들 또 거꾸로 식단만 고집해서는 안 드시는 분들한테는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스타틴 부작용은 꽤 많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대안을 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개인화되고 의사가 얼마나 그 사람한테, 저는 다양한 검사를 많이 하고 치료는 최소화하고 정밀하게 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이긴 합니다. 네, 저는 기능의학 검사가 참 비싼 검사가 많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급여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해외까지 보내는 검사도 많고, 그만큼 소수가 하기 때문에 그 다수가 하지 않아서 비싸진 측면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허들이라고 보는 것은 사실이나, 만약에 하나만 한다면 저는 대사물 전체를 보는 유기산 검사를 많이 추천을 해요. 비용 대비 또 그것은 변하는 데이터이기도 하니까 나의 어떤 포인트 찾아서 식단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영양소를 줄 것인지, 또 장내 미생물의 간접 지표로 사용되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정말 장이 안 좋은 사람이라면 저는 장내 미생물, 그러니까 이것도 일반적인 전체적인 기능을 평가하려면 유기산 검사가 제일 좋고, 장내 미생물이 진짜 장이 정말 나한테는 문제다 하면은 마이크로바이옴 검사가 비용이 비싸긴 해도 2번 정도의 필라테스 비용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니까, 또는 1번 정도의 저는 단기 여행 비용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분의 인생 문제라면은 그 비용을 넘어서 사실은 그 검사 없이 치료하는 것이 더 비용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꾸로 그렇게 많은 영양제 먹을 게 아니고 이게 핵심입니다 하면서 줄여주는 목적으로라도 검사를 좀 처방을 저는 하는 편이에요. 커피도 이제 좀 세분화시키면 흔히 말하는 인스턴트 커피도 있고요. 그러니까 설탕을 타서 먹는 커피도 있고, 또 커피를 추출하는 방식에서 항산화 효과를 유지하는 커피도 있고, 그렇지 않은 커피도 다양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는 좀 마셔요. 근데 저는 매우 이른 아침에 마셔요. 왜냐하면 저는 제 유전자 검사가 커피 대사가 되고 느려서 오후 시간대에 마시면 저는 100% 못 자기 때문에 저는 커피는 개인적으로 불면증 환자한테는 안 마시는 게 좀 좋다고 저는 얘기하는데, 저는 좋은 커피를 매일 아침에 마시는 습관을 못 끊겠더라고요. 그래서 커피는 설밀라티만큼 강력하진 않고, 또 커피에 말한 것처럼 좋은 추출을 했을 때 항산화 효과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나쁘다고 할 수는 없고, 다만 커피를 마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신 기능 저하 또는 도파민 저하처럼 아침에 무기력하니까 커피를 마시면서 교감신경을 올리면서 스타트 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검사 중에 너무 낮은 코티졸이면 저는 커피 끊고 오히려 더 좋은 에너지를 주겠습니다 하면서 습관의 문제가 아니라 피곤해서 먹는 사람이라면 저는 피곤의 원인을 찾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흔히 간헐적 단식 하면 16시간이다 보니까 아침 안 먹는 습관은 가지신 분들은 자기가 간헐적 단식인 걸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차피 아침 안 먹고 저녁 이후에 안 먹으면 16시간 되니까, 그러나 이제 그게 진정한 의미의 간헐적 단식은 아니고, 저는 이제 하루에 열량 배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물론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나는 아침 안 먹는 사람, 소화가 안 되는 사람, 정말 습관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 부분도 과연 그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 왜냐면 에너지를 아침에 많이 쓰는데 아침 안 먹고 시작하는 게 매갈이 없는 삶을 만약에 갖고 있다면, 저는 식단을 순서를 바꾸면, 다른 말로 하면 아침을 먹는 습관을 만약에 가지면 저녁을 안 먹는 습관을 가져야 16시간이 단식이 되거나 해지기 전에 먹어야 사실은 그 다음 아침까지 16시간이 되기 때문에 16시간을 정상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방식으로 저녁 시간을 안 먹는 방식으로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꼭 세 끼를 다 먹어야 되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 또는 16시간 단식이 가져오는 여러 효과 중에 좋은 논문들이 사실 많이 있어서 항노화 관점에서는 16시간 단식은 일반적으로 저는 프로 앤 컨스 중에 즉 찬성과 반대 중에는 찬성하는 편이에요. 그러나 아침을 안 먹는 삶이 16시간 단식을 했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버칼로리가 도대체 언젠가 특히 야식을 많이 하는 습관이 혹시라도 저녁 시간을 5시 이전으로 하고 그다음부터 안 먹는 그러니까 삶을 바꾸는 16시간 단식을 해봤을 때 개인적으로 좋은 효과가 있다면 그건 정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바꾸는 데 강력한 동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적게 먹는 목적이 아니라 어떤 영양소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 어떤 영양으로 내 칼로리를 채우는가. 그러니까 16시간 단식의 핵심은 소식보다는 인터벌 단식을 통해서 공복을 유지하면 통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오토파지라고 하는 세포의 재생 능력을 키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소식한다는 게 방점은 아니에요. 그래서 16시간 단식할 때 저희는 오히려 좋은 칼로리를, 좋은 열량을, 좋은 지방이나 좋은 단백질에서 먹되 하루에 2번 정도 먹는 걸로 끝낼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효과를 볼 거고 눈에 보이는 효과는 체중 감량이나 좋은 단백질을 많이 먹으면서 오는 에너지 향상도 있지만 아주 롱텀하게는 가장 항노화적으로 탄탄한 이론을 갖고 있는 식단이기 때문에 해볼 수 있으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들어요. 아니면 1년에 FMD라고 하는 5일 단식을 한 2-3번 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